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미 씨, 따님은 평생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병원 복도에서요. 12개국, 21개 병원이 불가능이라던 아이를 낯선 나라의 한 여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기적은 정말 시작됐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이오 클리닉 의사의 말은 마치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가 차트를 내려놓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죠. 에이미 씨, 엘라의 상태는 의식은 있으나 운동 기능 없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평생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저는 군 출신 간호장교였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많은 병사들을 돌봤죠. 하지만 제 2살 딸의 작은 몸에 연결된 모니터 소리는 전쟁터의 어떤 폭음보다 크게 들렸어요. 엘라는 열흘 전 고열로 쓰러진 후 처음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죠.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MRI 필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운동신경 통제 부분이 크게 손상됐어요. 침대에 누운 엘라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죠. 그 맑은 눈동자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다른 치료법은요? 재활, 뭐든. 제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합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과 협의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절박함이었을까요? 군 생활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포기는 없다. 포기하라고요? 제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병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포기했다고 제가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이미 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제 딸은 통계가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엘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날 밤 엘라의 작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죠. 엘라는 자고 있었지만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저희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 그리고 희망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를. 죄송합니다만 이 케이스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런 말에 무감각해졌죠. 이곳이 13번째 병원이었습니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이름난 병원들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엘라가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의식이 또렷하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눈을 깜빡여요. 한 번은 네, 2번은 아니요. 의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환자를 생각하고 있었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뇌 손상 패턴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은. 데이터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 딸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엘라는 제 무릎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그 아이는 눈으로만 세상과 소통했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죠. 그날 밤 남편 브라이언과 통화했습니다. 처음엔 함께했지만 병원 투어가 길어지면서 그는 일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죠. 에이미,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저금은 바닥나고 내 연차도 다 썼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호텔방 침대에 누운 엘라를 바라봤죠. 우리 아이는 잠들었지만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브라이언, 난 포기할 수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죠. 당신은 현실을 보지 않아. 이건 미친 짓이야.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일본의 한 호텔로 배달됐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엘라와 저 단둘뿐이었죠. 도쿄 국립신경센터에서 이 첫 번째 거절을 받았을 때 저는 거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욕조에 앉아 울었죠. 제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하지만 방으로 돌아왔을 때 엘라의 눈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눈에는 질문이 있었죠. 괜찮아, 우리 공주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내심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12개국, 21개 병원이 모두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도쿄 호텔방, 깊은 밤이었습니다. 엘라는 잠들었고
저는 또다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죠. 소아 뇌 손상 재활, 운동 기능 회복 사례, 수천 번 검색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때 유튜브 추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병원에서 걸은 아이 불가능해서 기적으로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이었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처음엔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영상 후반부에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몇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단명은 엘라와 달랐지만 증상은 비슷했어요. 의식은 있으나 운동 기능 제한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영상 설명란에는 K의료의 힘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K의료,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죠. 그 아래로 병원 이름이 보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서울. 대한민국. 다급히 검색창에 세브란스 병원 소아 재활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논문과 기사가 나왔죠. 그중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박지현 교수, 소아신경 재활 전문의.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2개국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은 생각도 못했죠. 한국,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제 손은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 교수님께 저는 미국인 에이미 밀러입니다. 제 딸 엘라는 바이러스성 뇌염 후 운동 기능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작성한 후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 변환했습니다. 번역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여유가 없었죠. 엘라의 MRI 스캔과 의무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창문 너머로 도쿄의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든 엘라 옆에 누워 그 작은 손을 제 손에 쥐었죠. 또 하나의 문을 두드렸어. 우리 공주님, 이번엔 응답이 있기를.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없었죠. 72시간째, 저는 다른 병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호주, 어디든 가야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밀러 씨께 엘라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박지현 드림. 그 짧은 메일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다. 22번째 병원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엘라의 침대로 다가가 그 작은 뺨에 키스했어요. 일어나, 우리 공주님. 우리 서울로 가야 해. 인천국제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건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죠. 공항 도착장에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환자 서비스라고 쓰인 팻말을 든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와 엘라 맞으신가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환자 코디네이터 김지연입니다. 박지현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택시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의 녹지. 낯선 도시였지만 어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죠. 엘라는 제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호기심, 기대감,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김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안내했죠. 박 교수님은 지금 회진 중이시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6층 소아재활센터 복도에서 우리는 박지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밀러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박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라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이 아가씨가 엘라구나. 놀랍게도 박 교수는 MRI 필름이나 차트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라의 눈을 들여다봤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엘라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엘라. 나는 박 선생님이야. 그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일할 거야. 괜찮니? 엘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번 깜빡임. 네.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제가 먼저 엘라의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 의사들의 진단도 받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눈이에요. 무슨 뜻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눈빛을 보세요. 의지가 있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뇌 스캔은 손상을 보여줄 뿐 가능성을 보여주진 않아요. 엘라의 눈은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2개 병원 중 처음으로 의사가 차트가 아닌 제 딸을 먼저 봤죠. 희망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난 의사 앞에서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본 순간이었죠. 치료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 팀은 통합신경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전기 자극,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포함된 집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뇌에 남아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집중할 거예요. 엘라의 의식이 또렷하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첫 주는 적응기였습니다. 하루 5시간의 치료. 엘라는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했죠. 저는 치료실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전기 자극 패드가 엘라의 작은 팔과 다리에 부착됐어요. 오늘은 손가락 근육부터 시작할게요. 이지원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엘라야,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생각해봐.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냥 움직인다고 상상해.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엘라의 눈은 자신의 오른손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30분, 그리고 정확히 34분 후 일어났습니다. 엘라의 검지가 움찔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어쩌면 1mm도 안 되게요.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봤어요. 이 치료사가 외쳤습니다. 엘라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박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다시 해볼까, 엘라?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라의 눈이 다시 자신의 손을 향했고,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뚜렷하게요. 박 교수는 재빨리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후 2시 34분. 자각적 운동 반응 확인. 우측 검지 굵은 수축 관찰됨. 자각적 운동 반응.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엘라가 의식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날 저녁 병원 옆 임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엘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치료가 그 작은 몸을 지치게 했겠죠. 저는 엘라의 오른손을 조심스레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그런데 갑자기 엘라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뿌리쳤습니다. 마치 엄마, 지금 자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저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표현이었습니다. 엘라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한 거죠. 그 작은 움직임, 단 1mm의 변화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기적보다 컸습니다. 엘라의 첫 메시지였으니까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치료 3주차. 엘라는 이제 손가락과 손목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발전이었지만 저희에겐 산을 옮긴 것과 같았죠. 박 교수는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척추와 골반 정렬 훈련을 시작할게요. 걷기 위해선 중심이 잡혀야 해요. 훈련실은 평행봉과 거울,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날의 치료사는 김현우 선생님이었죠. 그는 엘라를 특별한 장치에 앉혔습니다. 이건 체중 분산 지지대예요. 김 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엘라가 자신의 체중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 엘라는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다가가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 공주님. 엄마가 여기 있어. 이건 그냥 새로운 게임이야. 엘라의 눈이 차분해졌습니다. 김 치료사는 천천히 장치를 조정했고 엘라는 점점 더 많은 자신의 체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아, 엘라. 김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이제 발을 바닥에 딛는다고 생각해봐. 실제로 안 되더라도 괜찮아. 그냥 상상해. 저는 엘라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집중하는 눈빛, 도전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봐요. 김 치료사가 소리쳤습니다. 발을 딛고 있어요. 엘라의 오른발이 바닥을 향해 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체중 지탱은 아니었지만 분명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죠. 박 교수가 치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엘라의 발을 보고 활짝 웃었죠. 체중 일부 지탱 성공. 정말 훌륭해, 엘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 기쁨, 희망이 모두 뒤섞였죠. 지금 제 딸이 서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소성이 높아요. 특히 아이들은요.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다른 부분이 대신할 수 있죠. 단, 올바른 자극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엘라를 씻기며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어, 공주님? 서 있는 게 어땠어? 엘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건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취감이었죠.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선언이에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엘라의 첫 발은 바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불가능에 맞선 작은 저항이자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치료 6주차, 엘라는 이제 특수 보조기를 착용하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팔과 손의 움직임도 점점 더 정교해졌죠.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 누르기,
컵 잡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아침 일찍 저희를 찾아왔죠. 오늘은 복도 걷기를 시도해 볼게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엘라가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걷기라니.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치료실에서 엘라는 특수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다리와 허리를 지탱해주는 외골격 형태의 장치였죠. 김 치료사와 이 치료사가 양쪽에서 엘라를 받쳐줬습니다. 자, 엘라야, 우리 복도로 나가볼까? 박 교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벤치까지만 가면 돼. 5m야. 할 수 있어. 복도에는 몇몇 간호사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멈춰서서 지켜봤죠. 엘라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엘라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사들은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엘라 스스로의 것이었죠. 잘하고 있어, 엘라. 박 교수가 앞에서 격려했습니다. 이제 3m 남았어.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움직이지 못한다던 외국 아이 아니야? 걷고 있잖아. 정말 놀랍다. 2m, 1m.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엘라의 작은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벤치에 도달했죠. 저는 달려가 엘라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해냈다. 우리 공주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자랑이야. 엘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말했죠. 엄마, 나 해냈어.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교수는 의무 기록에 기록했죠. 2025년 5월 15일 자발적 보행 5m 확인. 보조기 착용 상태에서 체중 지탱 및 자발적 보행 성공. 치료실로 돌아가는 길 김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엘라야, 어땠어? 힘들었어? 엘라는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하고 싶어? 이 치료사가 물었죠. 엘라는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그 작은 5m의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가는 달이었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거리보다 12개국 21개 병원을 돌아다닌 거리보다 더 멀었던 5m. 그것은 희망의 거리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엘라를 침대에 눕히며 생각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할 수 없다고 한 일을 한 아이의 의지와 한 의사의 믿음이 해냈습니다. 데이터를 넘어선 인간의 가능성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치료 시작 2달째, 엘라는 이제 10m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 간단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타이핑할 수도 있었죠. 박 교수는 이를 신경재활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례를 미국 의학저널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물론 밀러 씨와 엘라의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려져야 해요. 희망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박 교수와 치료팀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와 풍선으로 치료실을 장식했죠. 엘라는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젠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돼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게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과도 연락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엘라의 성취예요. 그리고 밀러 씨의 끈기가 만든 결과죠. 저는 그저 도구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엘라가 태블릿으로 타이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요. 그리고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 순간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한 5글자였지만 그것은 엘라의 첫 독립적인 의사표현이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의 목소리였죠.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었죠. 이곳에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라는 제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그 눈에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엘라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렇지? 엘라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눈 깜빡임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그 손의 온기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엘라의 사례는 의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소아신경재활 기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고 뉴스에도 소개되었죠. 박 교수는 메이오 클리닉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두 나라의 의학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라 같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여정을 듣고 한국으로 향하는 가족들,
K의료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죠. 오늘 엘라의 5번째 생일에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은 어디에나 있다고요. 단지 그것을 믿고 찾아내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복도 끝에서 희망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엘라는 이제 보조기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했죠. 2달 전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였습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죠. 나 여기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치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선언이었죠.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희망의 증거로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